2003년 4월 1일 저녁 6시 43분 홍콩 센트럴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4층에서 한 남자가 뛰어내렸다. 그는 아시아 최고의 스타였다. 수백만 명이 그의 이름을 외쳤고 그의 노래는 거리마다 울려 퍼졌으며 그의 얼굴은 모든 잡지를 장식했다. 46년의 산, 20년 이상의 화려한 커리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배우, 홍콩 음악계의 전설. 하지만 그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왜? 가장 사랑받던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무엇이 그를 24층 창가로 이끌었을까? 성공, 명예, 부호, 사랑.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짧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우울증. 세상은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빛났고 카메라 앞에서 그는 웃었으며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그는 사랑을 노래했다. 하지만 조명이 꺼지고 카메라가 멈추고 관객이 떠난 후 그는 누구였을까? 1997년 그가 은퇴 콘서트 고별악단의 마지막 무대에 섰을 때 홍콩 홍암체육관을 가득 메운 12,000명의 관객이 울었다. 그들은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는 무대 가장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의 의미를 그때 누가 알았을까? 6년 후 그는 정말로 떠났다. 영원히 붉은 조명 아래 화려한 의상을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노래하던 그 사람.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렸던 그 얼굴. 경극 무대에서 우위를 연기하며 전 세계를 울렸던 그 배우.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당당히 밝혔던 그 용감한 영혼. 그는 장국영이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장국영이라는 아이콘이 아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라 그 무대 뒤에 숨겨진 한 인간. 사랑받았지만 외로웠던 사람. 성공했지만 공허했던 영혼. 빛났지만 어두웠던 별. 무대 위에서 그는 완벽했다. 한치의 실수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관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무대 아래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숨겨야 했다. 진짜 자신을, 진짜 감정을, 진짜 고통을. 왜 그는 숨겨야 했을까? 왜 수백만 명이 사랑한다고 외쳤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웠을까? 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까? 이것은 한 스타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고독에 관한 이야기다. 사랑받는 것과 이해받는 것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 빛나는 것과 행복한 것의 간극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장국영과 완전히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때로 가면을 쓰고 때로 진짜 자신을 숨기며 때로 괜찮아라고 거짓말을 한다. 우리 모두는 때로 혼자이고 때로 이해받지 못하며 때로 견디기 힘들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장국영은 그 고통을 끝까지 혼자 견뎌야 했다. 우리는 그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장국영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읽어내려간다. 1956년 9월 12일 홍콩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어떻게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스타가 왜 가장 빛나던 순간에도 가장 어두웠는지. 무대의 조명, 카메라의 플래시, 팬들의 환호,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을. 1956년 9월 12일 홍콩의 한 병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장발조. 세상은 그를 나중에 레슬리 장, 그리고 장국영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가 태어난 홍콩은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다. 영국 식민지였던 이 작은 섬은 동양과 서양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독특한 공간이었다. 빈부격차가 심했고 전통과 현대가 혼재했으며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야 했다. 1950년대의 홍콩은 중국 본토에서 피난 온 사람들로 넘쳐났다. 공산당의 집권을 피해온 부유한 상인들, 전쟁을 피해온 가난한 난민들, 새로운 삶을 꿈꾸는 야심찬 젊은이들. 이들은 좁은 땅에 빽빽이 들어차 살면서 홍콩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돈을 중시하는 문화, 감정보다는 실용을, 개인보다는 가족을,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요시하는 문화. 장구경의 아버지는 양복점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옷을 맞춰주던 실력 있는 재단사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캐리 그랜트, 윌리엄 홀든, 말론 브란도 같은 스타들이 홍콩을 방문했을 때 그의 가게를 찾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큰 집에 살았고 하인들을 두었으며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가정이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사막과 같았다. 10명의 자녀 중 막내였던 그는 부모의 관심을 받기 어려웠다. 아버지는 바쁜 사람이었다. 아침 일찍 가게로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주말에도 일했고 휴가도 거의 없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1950년대 중국계 남성들이 대부분 그랬듯 그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안아주는 것, 칭찬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것들은 그의 사전에 없었다. 어머니는 10명의 아이를 돌보기에도 벅찼다. 첫째부터 막내까지 20해가 넘는 간격이었다. 큰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작은 아이는 갓 태어났다. 장구경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이미 지쳐 있었다. 9번의 출산, 9번의 육아. 그녀에게 남은 것은 피로와 의무감뿐이었다. 막내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에너지가 없었다. 형제자매들도 각자의 삶에 바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들과 누나들은 장구경이 태어났을 때 이미 10대였다. 그들에게 막내 동생은 귀여운 존재였지만 친구는 아니었다. 가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선물을 사주긴 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놀지는 않았다. 장구경은 사람들로 가득한 집에서 자랐지만 그 누구와도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했다. 어린 장구경을 돌본 사람은 가정부였다. 그녀의 이름은 유키였다. 광동어로 6번째 언니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시골에서 온 젊은 여자였다. 교육을 받지 못했고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유키는 어린 소년에게 유일한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그를 안아주었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그가 외로워할 때 곁에 있어 주었다. 장구경은 유키를 엄마처럼 따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유키를 찾았고 밤에 잠들 때는 유키가 노래를 불러주기를 원했다. 유키는 광동 민요를 불러주었다. 구슬프고 아름다운 멜로디. 장구경은 그 노래를 들으며 잠들었다. 훗날 그가 가수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독특한 감성을 발견했다. 어딘가 애잔하고 그리운 느낌. 그것은 어쩌면 유키가 불러주던 자장가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조차 영원하지 않았다. 13살이 되던 해 장구경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야 했다. 부유한 홍콩 가정의 전통이었다. 자녀들을 영국이나 미국으로 보내 영어를 배우게 하고 서양 교육을 받게 하는 것. 장구경의 형들도 모두 유학을 다녀왔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유키는 울었다. 그녀는 자신이 돌보던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했던 소년이 떠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장구경도 울었다. 영국이 어디인지,
왜 가야 하는지도 확실히 모른 채 그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홍콩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왜 항상 혼자인가? 영국의 기숙학교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런던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학교였다. 오래된 건물, 엄격한 규율, 차가운 날씨. 동양인 소년이 서양 아이들 사이에서 느끼는 이질감은 압도적이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다. 홍콩에서 영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원어민 아이들의 빠른 말을 따라가기는 어려웠다. 아이들은 그를 놀렸다. 찢어진 눈, 납작한 코, 이상한 액센트. 장구경은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나중에는 슬퍼졌다가 결국에는 무감각해졌다. 그는 자신의 겉모습이 이곳에서는 이상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다르다는 것, 속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 문화의 차이도 컸다. 영국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했고 선생님에게도 질문을 서슴없이 했다. 하지만 장구경은 홍콩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어른에게 복종하고 조용히 있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다. 그는 교실에서 항상 뒷자리에 앉았고 손을 들지 않았으며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했다. 기숙사 생활도 외로웠다. 다른 아이들은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게임을 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장구경은 그 무리에 끼지 못했다. 언어 때문이기도 했고 문화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가 너무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방 한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주말이면 다른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이 차를 몰고 와서 데려갔다. 그들은 웃으며 짐을 싸고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행복하게 떠났다. 장구경은 기숙사에 남았다. 홍콩은 너무 멀었다. 주말마다 갈 수 없었다. 방학에만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텅 빈 기숙사를 걸었다. 긴 복도, 닫힌 문들, 침묵. 이 고독이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그는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학교 근처에 작은 레코드 가게가 있었다. 용돈을 모아 그곳에서 레코드를 샀다. 팝송, 록, 재즈,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롤링스톤스. 음악은 그에게 말없는 친구가 되어 주었다. 헤드폰을 끼고 눈을 감으면 그는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었다. 영국의 차가운 기숙사가 아닌 무대 위, 조명 아래 수천 명의 관객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들으며 그는 무언가 다른 세계를 꿈꿨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자신,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 조명이 자신을 비추는 순간, 그것은 외로운 소년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밤에 이불을 뒤집었어. 작은 라디오로 음악을 들으며 그는 혼잣말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 하지만 그것이 그를 살게 했다. 여름방학이면 홍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형들과 누나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거나 자신들의 일에 바빴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에게 무관심했다. 유키만이 반가워했다. 하지만 그녀도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그를 돌볼 수 없었다. 장구경은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국에서도 이방인이고 홍콩에서도 이방인이었다. 16살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기숙사에서 다른 남학생들과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끄러운, 두려운 감정. 그는 그것을 억눌렀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70년대 초반, 동성애는 여전히 범죄였다. 영국에서도, 홍콩에서도.
그것은 질병이고 죄악이고 수치라고 배웠다. 그는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정상이 아니라고, 고쳐져야 한다고. 그는 필사적으로 정상적인 소년이 되려고 노력했다.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려 했고, 여자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려 했고, 남자답게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 같았다.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는 울었다. 왜 나는 이런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없는가? 신에게 기도했다. 나를 바꿔달라고. 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다. 같은 감정, 같은 갈망, 같은 수치심을 가진. 1976년 20살의 장구경은 홍콩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심장마비였다. 갑작스러웠다. 장례를 치르고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학 학위를 마치지 못한 채 그는 홍콩에 남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는 반대했다. 학위를 마쳐야 한다고. 하지만 장구경은 완고했다. 그는 더 이상 영국에서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 무엇을 할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꿈이 있었다.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것. 무대 위에 서고 싶다는 것. 20살의 청년이 품기에는 무모한 꿈이었다. 홍콩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경쟁은 치열했으며 성공 확률은 극히 낮았다. 하지만 장구경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대가 아니면 그는 어디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그의 홍콩의 한 가요 경연대회 포스터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ATV 아시아 텔레비전과 주최하는 아시아 가요제였다. 상금도 있었고 데뷔의 기회도 있었다. 장구경은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오디션 날 그는 긴장했다. 손이 떨렸고 목이 말랐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무대에 올랐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조명이 그를 비추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아니, 처음으로 집을 찾은 것 같은 느낌. 그는 노래를 시작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관객들이 조용해졌다. 그들은 듣고 있었다. 정말로 듣고 있었다. 그 순간 장구경은 처음으로 느꼈다. 이것이 자신이 서야 할 곳이라는 것을. 이곳에서만 그는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그는 2등을 했다. 1등이 아니었다. 1등을 한 사람은 광고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즉시 데뷔 앨범을 준비할 수 있었다. 2등인 장구경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 상금과 애매한 약속뿐이었다. 언젠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작은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란콰이퐁의 허름한 바, 침사추의 나이트클럽. 밤마다 무대에 올랐다. 관객은 많지 않았다. 때로는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다. 장구경은 그런 관객들 앞에서 노래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돈은 거의 없었다.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낮에는 친구의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생활비를 벌었고 밤에는 무대에 섰다. 어머니는 실망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거나 최소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장구경은 듣지 않았다. 형들은 걱정했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고. 하지만 장구경에게는 돈이나 안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무대, 노래, 관객들의 시선. 1977년 그는 첫
음반을 냈다. 작은 음반사와 계약했다.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마침내 자신의 음반을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음반에는 6곡이 실렸다. 대부분 영어, 노래의 광동어 번안곡이었다. 장구경은 녹음실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한 곡을 10번, 20번씩 다시 불렀다. 완벽하게 하고 싶었다. 음반이 발매되었다.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다. 아니, 거의 없었다. 음반은 잘 팔리지 않았고 라디오에서도 거의 틀어주지 않았다. 음악 평론가들은 그를 무시했다. 또 하나의 이류 가수, 곧 사라질 얼굴. 장구경은 실패한 가수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음반, 세 번째 음반. 1978년, 1979년, 1980년. 매년 새 음반을 냈지만 매번 실패했다. 판매량은 형편없었고 인기도 없었다. 콘서트를 하면 관객이 절반도 차지 않았다. 때로는 공연 중에 사람들이 나가기도 했다. 그 모욕감, 그 수치심. 하지만 장구경은 견뎠다. 왜냐하면 무대를 떠나는 순간 그는 다시 그 외로운 소년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시절 그는 깊은 우울에 빠졌다. 첫 번째, 우울의 물결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의미함이 그를 덮쳤다. 왜 계속하는가? 무엇을 위해?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의 노래를 듣지 않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는 일어났다. 씻고, 옷을 입고, 연습실로 갔다.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1981년, 전환점이 찾아왔다. 작은 기회였다. TV 드라마의 주제가를 부르게 된 것이다. 드라마는 인기가 있었고, 주제가도 주목을 받았다. 갑자기 사람들이 장구경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작은 공연 제안들이 생겼다. 1982년, 그의 노래, 바람은 계속 불어가 히트했다. 갑자기였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라디오를 켜니 그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택시를 타니 기사가 그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거리를 걸으니 가게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듣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무대 아래 관객들이 늘어났다. 100명, 500명, 1000명. 그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다. 장구경, 레슬리. 그는 더 이상 실패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스타가 되고 있었다. 5년간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독의 시작이기도 했다. 1984년 앨범 레슬리가 발매되었고 그는 홍콩 최고의 가수 중 한 명이 되었다. 이 앨범에는 모니카, 당년정 같은 히트곡들이 실렸다. 특히 모니카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경쾌한 리듬, 중독성 있는 멜로디. 젊은이들은 이 노래에 열광했다. 디스코텍에서, 라디오에서, 거리에서 어디서나 모니카가 흘러나왔다. 그의 콘서트는 매진되었고 팬들은 그를 보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섰다. 그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반짝이는 재킷, 타이트한 바지, 풍성한 헤어스타일. 1980년대의 이야기였다. 조명이 그를 비추고 음악이 흘렀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완벽했다. 사랑받았다. 존재했다. 하지만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호텔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무대 위에 나를 사랑하는 걸까? 화려한 의상을 벗고
화장을 지우고 조명이 꺼지면 나는 누구인가?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성공은 그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감옥을 만들었다. 이제 그는 장구경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다. 완벽한 스타, 매력적인 가수, 팬들의 우상. 실수할 수 없었고, 약함을 보일 수 없었으며, 진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빛났지만, 그 빛은 그를 가두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사랑받는 법은 배웠지만, 자신이 되는 법은 몰랐다. 대중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익숙했지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는 자신감 넘쳤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불안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사랑이 식을까봐, 언젠가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했다. 이 인기가 얼마나 갈까? 언제 사람들이 실증을 낼까? 다음 앨범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불안이 그를 잠식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잠들기 위해서,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아침이 오면 숙취와 함께 더 깊은 공허함이 찾아왔다. 1985년 그는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다. 가수로서 성공했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사랑을 원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가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영화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역할들이었다. 단역, 조연, 대사도 많지 않고 스크린 타임도 짧았다. 하지만 곧 감독들은 그의 재능을 알아봤다. 그는 단순히 얼굴이 잘생긴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변신할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감정을 담을 수 있었고, 그의 표정은 복잡한 내면을 드러낼 수 있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무대 위에 서는 것과 달랐다. 무대에서는 과장되게, 크게, 에너지 넘치게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카메라는 미묘함을 잡아냈다. 눈빛의 작은 변화, 입가의 미세한 떨림, 숨소리의 변화. 장구경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그는 카메라를 위해 연기하는 법을 빠르게 배웠다. 1987년 왕가위 감독의 데뷔작 열혈남아에 출연했다. 왕가위는 당시 무명 감독이었다. 첫 영화였고 예산도 적었으며 배급사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구경은 그의 비전을 믿었다. 대본을 읽으며 그는 느꼈다. 이 감독은 다르다고. 이 감독은 표면이 아닌 내면을 보려 한다고. 촬영은 힘들었다. 왕가위는 완벽주의자였다. 한 장면을 수십 번 찍었다. 조명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연기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다시. 장구경은 지쳤지만 동시에 자극받았다. 이 감독은 자신에게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해낼 수 있었다. 영화는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장구경의 연기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었다. 그는 진지한 배우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3년 후에 왔다. 1990년 왕가위의 두 번째 영화 아비정전에서 주인공 욱자를 연기했다. 이 역할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욱자는 자신의 생모를 찾는 청년이었다. 양어머니 손에 자랐지만 진짜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랑. 외로우면서도 타인을 밀어내는 사랑.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 장구경은 욱자를 연기하면서 자신을 발견했다. 아니, 자신을 드러냈다. 욱자의 고독은 그의 고독이었고, 욱자의 갈망은 그의 갈망이었다.
욱자가 거울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자신만의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드는 그 장면. 그것은 장구경 자신의 모습이었다. 홀로 아름답게 슬프게. 카메라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었다. 버림받은 아이의 고통,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갈망, 정체성을 찾지 못한 영혼의 방황. 무대 위에서는 항상 완벽해야 했지만 영화 속에서는 불완전할 수 있었다. 깨질 수 있었다. 울 수 있었다. 진짜가 될 수 있었다.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다. 욱자가 말한다. 세상에는 발 없는 새가 있다. 그 새는 평생 날아다니다가 지쳐서 땅에 내려앉는 순간 죽는다. 장구경은 이 대사를 말하며 울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 새라는 것을 알았다. 멈출 수 없는 새. 쉴 수 없는 영호. 땅에 내려앉는 순간 끝나는 산. 영화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장구경은 홍콩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으며 그는 감사 인사를 했다. 왕가위 감독에게, 스태프들에게, 팬들에게. 하지만 그가 정말 감사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다. 비록 그것이 영화 속 캐릭터를 통해서였지만 그는 이제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었다. 그는 배우였다. 예술가였다. 하지만 그 성공의 무게는 무거웠다. 사람들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했고 그는 그 기대를 저버릴까 봐 두려워했다. 다음 역할은 더 좋아야 했고 다음 영화는 더 성공적이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기준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었다. 1993년 그는 영화 역사의 길이 남을 작품에 출연했다. 천카이거 감독의 패왕별이었다. 이 영화는 중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대서사시였다. 경극 배우 두 명이 평생에 걸친 우정과 사랑, 배신과 비극을 그린 작품. 장구경은 경극 배우 정접이를 연기했다. 정접이는 무대 위에서는 여성 역할인 우희를 연기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씨름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단원이란 남자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시대와 사회에 의해 억압되었다. 정접이에게 경극은 삶이었고 우희는 진짜 자신이었다. 무대 위에서만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장구경은 이 역할을 위해 1년 넘게 준비했다. 경극을 배웠다. 베이징으로 가서 전통 경극 배우들에게 직접 배웠다. 몸짓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는 법. 여성의 우아함과 남성의 힘을 동시에 표현하는 법. 손가락 하나의 각, 고개를 돌리는 속도, 걸음걸이의 리듬. 모든 것이 중요했다. 촬영은 몇 개월 동안 이어졌다.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찍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장구경은 완전히 정접이가 되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그는 정접이의 몸짓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할 때 정접이처럼 눈썹을 그리고 있었다. 걸을 때 정접이의 우아한 걸음걸이가 나왔다. 정접이가 무대 위에서 우희로 변신하는 순간은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이 되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의 얼굴에 다가간다. 화장을 한 얼굴, 정교한 의상, 화려한 머리 장식.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그 눈에는 우희가 있었다. 사랑에 빠진 여인,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된 여인.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동시에 너무나 슬펐다. 촬영 내내 장구경은 정접이와 자신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정접이가 느끼는 억압, 사랑, 고독, 그것들은 모두 그가 느끼는 것들이었다. 정접이가 단원에게 매달리듯 그도 사랑에 매달렸다. 정접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듯
그도 자신의 많은 부분을 숨기고 살았다. 정접이가 경궁 무대에서만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도 카메라 앞에서만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정접이는 무대 위에서 자살한다. 우희의 역할대로 검으로 자신의 목을 찌른다. 연기와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장구경은 이 장면을 촬영하며 울었다.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 순간에도 그는 계속 울었다. 스태프들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정접이의 고통을 느꼈고 동시에 자신의 고통을 느꼈다. 패왕별이는 1993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아시아 영화로는 최초였다. 장구경의 연기는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다. 서양의 평론가들은 그를 동양의 마를론 브란도라고 불렀다. 그는 국제적인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에도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사람들이 이 역할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챌까봐, 정접이와 자신의 유사성을 눈치챌까봐, 자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이 드러날까봐. 밤에 그는 악몽을 꿨다. 거대한 군중 앞에 홀로 서 있는 꿈. 그들이 그를 가리키며 웃는 꿈. 그의 비밀이 모두 드러나는 꿈. 당시 홍콩은, 아니 아시아 전체는 성소수자에 대해 관대하지 않았다.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1991년에야 홍콩에서 동성애가 비범죄화되었지만 사회적 낙인은 여전했다. 가족들은 동성애자 자녀를 부끄러워했고 회사들은 동성애자 직원을 해고했으며 대중은 동성애자 연예인을 거부했다. 장구경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다. 질문을 받으면 웃으며 넘어갔고 소문이 돌면 부인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했다. 당학. 그의 인생을 바꿀 사람. 당학덕은 은행가였다.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지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장구경의 팬이 아니었다. 그를 스타로 보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 봤다. 그들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 저녁 식사 자리였다. 장구경은 처음에 경계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당학덕은 달랐다. 그는 장구경에게 음악이나 영화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책에 대해, 여행에 대해,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구경은 놀랐다. 오랜만에 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식당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 후로 그들은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친구로서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장구경은 당학덕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다. 가면을 벗을 수 있었다. 완벽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서서히 우정은 사랑으로 변했다. 장구경은 처음에는 두려워했다. 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감정을 부인할 수 없었다. 당학덕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고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사랑이라면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관계를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함께 나타나지 않았다. 당학덕의 집에서만 만났다. 거기서 그들은 평범한 연인이 될 수 있었다. 함께 요리하고 TV를 보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순간들이 장구경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는 것은 힘들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키스할 수 없었다. 식당에서 손을 잡을 수 없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 장구경은 무대 위에서는 수천 명에게 사랑을 노래했지만
진짜 사랑은 숨겨야 했다. 이 아이러니가 그를 갉아먹었다. 1990년대 중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장구경이 게이라는 소문. 처음에는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점점 커졌다.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그의 사생활을 파헤쳤다. 당학덕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들이 나왔다. 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어떤 사람들은 부인했고, 어떤 사람들은 실망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다. 장구경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계속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부인하는 것은 쉬웠다. 그저 웃으며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말하면 됐다. 하지만 그것은 당학덕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1995년 그는 용기를 냈다. 한 시상식에서 그는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감사 인사를 하며 그는 말했다. 이 상을 당학덕에게 바친다고. 그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다. 명확하게 내 연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수천 명의 관객이 조용해졌다. 그날 밤 장구경은 떨었다.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알았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을. 다음 날 신문들은 그의 발언을 대서특필했다. 인터넷 게시판은 그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났다. 팬들은 분열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당당했다.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사랑은 성별을 초월한다고.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광고 계약들이 취소되기 시작했다. 브랜드들은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를 댔다. 일부 영화 제작자들은 그를 캐스팅하는 것을 꺼렸다. 보수적인 관객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했다. 콘서트장에서 야유를 받기도 했다. 어떤 팬은 무대에 쓰레기를 던지기도 했다. 장구경은 강했던 척했다. 인터뷰에서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더니 사랑이 조건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한 그를 사랑했던 것이다. 진짜 그가 드러나자 그 사랑은 증오로, 실망으로, 무관심으로 변했다. 밤에 그는 당학덕의 품에 안겨 울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사랑이 이렇게 힘든가? 왜 자신답게 사는 것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당학덕은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장구경은 확신할 수 없었다. 우울이 다시 찾아왔다. 두 번째 물결. 이번에는 더 강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무엇을 위해 일어나야 하는가? 세상은 자신을 원하지 않는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식욕이 사라졌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다. 당학덕은 걱정했다. 의사를 만나보라고 했다. 장구경은 처음에는 거부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당학덕은 설득했다. 이것은 질병이라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1996년 장구경은 처음으로 정신과 의사를 만났다. 진단은 우울증이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고 상담을 권했다. 장구경은 약을 먹기 시작했다. 항우울제. 처음 몇 주는 부작용이 심했다. 메스꺼움, 두통, 불면증. 하지만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일어날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우울증은 만성질환이었다.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했다. 어떤 날은 괜찮았다가 다음 날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약을 조절하고 상담을 받고 생활 습관을 바꿨다. 하지만 완치는 없었다. 그저 관리할 수 있을 뿐이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다. 도시 전체가 불안했다. 미래가 불확실했고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했다. 일국 양제를 약속했지만 누가 알겠는가? 중국 정부가 약속을 지킬지, 자유가 계속 보장될지. 많은 부유한 홍콩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했다. 캐나다, 호주, 영국으로. 장구경도 고민했다. 떠날까, 남을까? 홍콩에서의 삶은 힘들었다. 편견, 압박, 우울. 하지만 이곳이 그의 고향이었다. 그가 자란 곳,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의 커리어가 있는 곳.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남았다. 그는 고별악단이라는 이름의 콘서트 투어를 시작했다. 제목 그대로 그것은 은퇴 콘서트였다. 41세의 나이에 그는 무대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너무 오랫동안 달려왔고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다. 이제는 쉬고 싶었다. 진짜 자신을 찾고 싶었다. 무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자신을. 콘서트는 역대급 규모였다. 60회가 넘는 공연.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캐나다, 미국. 수십만 명의 관객이 그를 보러 왔다. 티켓은 발매와 동시에 매진되었고 안표는 정가의 몇 배로 거래되었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장구경을 보고 싶어 했다. 무대는 화려했다. 거대한 세트, 수백 명의 댄서, 최신 조명과 음향 시스템. 장구경은 20년 경력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초기 히트곡부터 최근 곡까지, 무린 발라드부터 빠른 댄스곡까지. 의상도 수십 번 갈아입었다. 화려한 무대 의상, 우아한 정장, 캐주얼한 티셔츠.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노래를 부를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관객들도 울었다. 그들도 알았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무대 위에 장구경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공연은 1997년 9월 홍콩 홍암체육관이었다. 그가 커리어를 시작한 곳이고 가장 많은 콘서트를 한 곳이었다. 1만 2천 명의 관객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공연이 시작되고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렀다. 장구경은 무대 위에 섰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객들을 바라봤다. 수만 개의 작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팬들이 든 형광보. 그는 이 광경을 기억하고 싶었다. 평생.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다. 3시간의 공연. 30곡이 넘는 노래.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마지막 곡은 바람은 계속 불어였다. 그의 첫 히트곡. 15년 전 이 노래로 스타가 되었다. 이제 이 노래로 무대를 떠난다. 노래가 끝났을 때 장구경은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관객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사람들은 울고 있었다. 그도 울었다. 그는 말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무대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고. 만약 뒤돌아봤다면 그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제 그만이라고. 하지만 은퇴는 그가 기대했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무대를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다. 아니,
더 불안했다. 무대가 없는 그는 누구인가? 관객이 없는 그는 무엇인가? 20년 동안 그는 스타였다. 무대 위의 사람이었다. 이제 그것이 사라지자 정체성의 공백이 생겼다.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당학떡과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었다. 처음에는 좋았다. 여유로웠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공허함이 찾아왔다. 할 일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목적이 없었다. 친구들을 만났다.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일로 바빴고 장구경만 시간이 남아 돌았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그저 존재만 하는 사람. 우울이 다시 심해졌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의사를 만나 약을 바꿨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새로운 약을 시도할 때마다 부작용이 있었다. 어지러움, 떨림, 악몽. 그는 실험용, 쥐가 된 것 같았다. 1999년 그는 영화 촬영을 재개했다. 은퇴했지만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다. 카메라가 그리웠다. 캐릭터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웠다. 왕가위의 해피투게더 춘광사설에 출연했다. 이 영화는 아르헨티나를 배경으로 한 동성 커플의 이야기였다. 장구경은 하보영을 연기했다. 사랑에 상처받고 버려지고 그럼에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영화의 많은 장면이 즉흥적이었다. 왕가위는 장구경에게 자유를 줬다. 대본을 따르지 말고 느끼는 대로 하라고. 장구경은 그렇게 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다. 사랑의 고통, 거절의 아픔, 외로움의 무게.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장구경의 연기는 또다시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촬영 과정은 그를 지치게 했다.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소진했다. 촬영이 끝난 후 그는 몇 주 동안 침대에서 나올 수 없었다. 2000년 그는 복귀했다. 완전히. 열정이라는 제목의 콘서트였다. 은퇴 선언 3년 만이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가 돌아왔다고. 콘서트는 매진되었고 언론은 그의 복귀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장구경은 무대에 다시 섰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도 그는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노래는 여전히 훌륭했고 퍼포먼스도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카메라가 잡지 못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분장실로 돌아가면 그는 소파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우울증과 더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삶을 잠식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어떤 날은 침대에서 나올 수조차 없었다.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였다. 약을 계속 먹었다. 하지만 효과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다. 의사는 용량을 늘렸다. 부작용도 심해졌다. 손이 떨렸고 집중력이 떨어졌으며 밤에는 악몽을 꿨다. 악몽 속에서 그는 항상 혼자였다. 거대한 무대 위. 하지만 관객은 한 명도 없었다. 그는 노래를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2001년 그는 영화 2인전을 촬영했다. 하지만 촬영 도중 극심한 우울증으로 중단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스태프들이 호텔로 갔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들이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병원에 입원했다.
몇 주간 의사들은 여러 검사를 했다. 뇌 스캔, 혈액 검사, 심리 평가. 진단은 임상적 우울증과 불안 장애였다. 심각한 단계였다. 입원 치료가 필요했고 약물 치료를 강화해야 했으며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했다. 타학덕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장구경의 손을 잡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었다. 때로는 책을 읽어주었고 때로는 음악을 틀어주었다. 장구경은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강학덕도 알 수 없었다. 퇴원 후 그는 일을 줄였다. 의사의 권유였다.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킨다고.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쉬는 것도 힘들었다. 할 일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졌다. 부정적인 생각. 자신은 실패자라고, 쓸모없다고, 짐이라고. 언론은 그의 건강에 대해 추측했다. 소문이 난무했다. 어떤 신문은 그가 AIDS에 걸렸다고 보도했고 어떤 잡지는 그가 정신병원에 있다고 썼다. 장구경은 이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았다. 해명할 에너지가 없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2002년 그는 조금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받았다.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바꾸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났다. 새로운 음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몇 곡을 작곡했고 녹음실에 들어갔다. 음악을 만드는 것이 치료가 되는 것 같았다. 창작하는 동안에는 우울이 잠시 물러났다. 멜로디에 집중하고 가사를 쓰고 편곡을 논의하는 동안에는 그는 살아있다고 느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다. 장하구, 왕미, 매연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표면적으로는 예전의 장구경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였다. 그는 여전히 예면 깊숙한 곳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생각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아니면 이것이 나의 삶인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며 이것이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슬픈지 알 수 없었다. 성공했고 사랑받았고 돈도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했다. 마치 유리로 된 성처럼 아름답지만 차갑, 투명하지만 고립되어 있었다. 어떤 날은 거울을 볼 수 없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수백만 명이 사랑한다는 저 얼굴은 정말 나인가? 46년을 살았는데 나는 나를 아는가? 장구경은 장구경을 아는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니, 애초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적이 있었던가? 어린 시절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부모가 원하는 아들, 학교가 원하는 학생, 대중이 원하는 스타.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빈 껍데기였다. 타학덕은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일을 줄이고 장구경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다. 함께 산책했고 함께 영화를 봤고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우울증은 장구경을 고립시켰다.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그는 혼자였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도 그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벽 뒤에 갇혀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도달할 수 없었다.
당학덕조차도. 2003년 3월 그는 한 인터뷰에 응했다. 드물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기자가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장구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좋다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곧 새로운 앨범을 낼 것이라고. 사람들은 안심했다. 그가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곧 무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연기였다. 무대 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다. 진짜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어쩌면 몇 달 전부터, 어쩌면 몇 년 전부터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고통이 너무 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하루를 견디는 것이, 웃는 척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는 지쳤다. 영혼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지쳤다. 2003년 4월 1일 화요일. 홍콩은 평범한 봄날이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조금 불었다. 장구경은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 있었다. 24층 스위트로. 그는 오후 내내 방에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아무도 모른다. 펜을 들어 쪽지를 썼다. 짧은 글이었다.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감사의 말. 그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그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특히 당학덕에게. 편지를 다 쓰고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홍콩의 스카이라인. 그가 평생 살았던 도시. 그가 사랑했던 곳. 저녁 6시 43분. 한 남자가 호텔 24층에서 뛰어내렸다. 아래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경찰이 왔고 구급차가 왔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46세였다. 4월 1일 만우절.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잔인한 현실이었다. 뉴스가 전해졌다. 홍콩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아니, 아시아 전체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다. 장구경이 죽었다고. 그 빛나는 스타가, 그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떠났다고. TV 방송은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속보를 전했다. 라디오에서는 그의 노래가 끊임없이 흘렀다. 팬들은 호텔 앞에 모였다. 꽃을 놓았고 촛불을 켰고 울었다. 며칠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왔다.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저 그를 애도하기 위해. 그들은 그의 사진을 들고, 그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워했고, 구애했다. 왜 몰랐을까? 그가 그렇게 아팠다는 것을. 왜 도와주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당연했다. 장구경은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으니까. 무대 위에서 완벽했고 카메라 앞에서 웃었으니까.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줬다. 아름다움, 재능, 성공. 그 뒤에 숨겨진 고독과 우울과 절망은 철저히 감췄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다. 당학덕은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관을 보며 그는 말했다. 이제 편히 쉬라고.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관이 땅에 묻혔을 때 그는 무너졌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영영 떠났다. 장구경의 죽음은 아시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우울증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정신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공과 명예가 고통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침묵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홍콩 정부는 정신건강 핫라인을 강화했고 병원들은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또한 그의 죽음은 성소수자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정체성과 씨름했고 사회의 편견과 싸웠다. 그의 용기가, 그의 솔직함이, 그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가 떠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홍콩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참가자가 늘어났고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매년 4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한다.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앞에는 꽃이 놓이고 그의 노래가 흐른다. 팬들은 그의 영화를 다시 보고 그의 음악을 다시 듣는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새로운 세대들이 그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에, 그의 재능에, 그의 슬픔에 매료된다. 그의 영화를 다시 보면 그의 고통이 보인다. 아비정전의 욱자는 사랑을 갈구하지만 받아들일 줄 모르는 남자였다. 패왕별이의 정저비는 자신의 정체성과 씨름하는 예술가였다. 춘광사설의 하보영은 상처받고 버려지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모두 장구경 자신의 조각들이었다. 그는 배우로서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었다. 관객들은 그의 연기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이 연기가 아니라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외쳤다. 나를 봐달라고. 진짜 나를. 하지만 사람들은 캐릭터만 보았다. 장구경 그 자신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음악도 마찬가지였다. 바람은 계속 불어. 모니카. 침묵은 금. 나. 당년정. 모든 노래에는 그의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사랑, 그리움, 외로움, 절망. 하지만 사람들은 멜로디만 기억했다. 가사 속에 숨겨진 그의 마음은 읽지 않았다. 침묵은 금이라는 노래가 있다. 그는 이 노래에서 불렀다. 야오장무야요쟁. 칭매오도 인당하여 야오유. 야오리리무야 칭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해야 하고 이해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해야 하고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야 한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다. 침묵하고 싶었지만 말해야 했고 숨기고 싶었지만 드러내야 했고 살고 싶었지만 떠나야 했고 어쩌면 그것이 스타의 운명인지도 모른다. 수백만 명에게 사랑받지만 진정으로 이해받지는 못하는 것. 무대 위에서는 빛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투명해지는 것. 사람들은 아이콘을 원하지 인간을 원하지 않으니까. 장구경은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가면을 썼다. 완벽한 스타의 가면.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우아하고 언제나 강한 사람의 가면.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그는 부서지고 있었다. 조각조각.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챘어도 어찌할 수 없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장구경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성공했지만 공허한 사람, 사랑받지만 외로운 사람, 웃지만 우는 사람. 그들은 침묵한다. 장구경처럼.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 장구경처럼. 가면을 쓴다. 장구경처럼. 우리가 장구경의 죽음에서 배워야 할 것은 침묵을 깨는 용기다. 고통을 숨기지 않는 정직함이다. 완벽함보다 진정성을 택하는 선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고통을 보는 눈이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괜찮아라고 말할 때 한 번 더 물어보자. 정말 괜찮은지. 다음번에 누군가가 웃을 때 그 웃음 뒤를 살펴보자. 진짜 웃음인지 아니면 가면인지. 다음번에 누군가가 강한 척할 때
그들을 안아주자. 약해도 괜찮다고.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고. 장구경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그가 속했던 사회가, 그가 가졌던 지위가 그를 가두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세상. 약함이 수치가 아닌 세상.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용기인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는 스타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인간이었다. 사랑을 갈구했고, 인정을 원했고, 이해받기를 바랐던 사람. 그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그의 삶은 그 이상이었다. 그는 아름다움을 창조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용기를 보여줬다.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한, 그는 죽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그의 이미지는 여전히 빛나고,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울린다. 진정한 자신이 되라고.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통을 숨기지 말라고. 그의 노래는 끝났다. 하지만 그 여운은 계속된다. 그의 영화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 감동은 남아있다. 그의 삶은 끝났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의 노래는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구경은 비극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그는 용기 있게 살다 간 한 인간이었고, 그의 삶은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고독을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당신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